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의 소행이라고 하는 논거가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북쪽에서는 60년대부터 대남 도발을 준비해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 논리가 맞는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말의 의심이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강준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보는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1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66년부터 67년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21 사건이 갑자기 당한 사건이 아니고 네. 최소한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 사건이다라는 정황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그렇게 기획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앙정보부에 계셨던 분이나 그 관련된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걸 북쪽의 이제 소행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그 교수들, 연구진들조차도 또 마찬가지로 네. 이 사건 이제 북의 소행으로 보고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현대사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의 소행이라고 하는 논거가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북쪽이 이제 이런 사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제 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1966년 10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2차 당 대표자 회의. 네. 에서 김일성 수상이 한 연설들 이런 것들 가지고 또 그 전에 무슨 또 그 다음에 67년 5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나왔던 무슨 보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북측은 대남 도발을 준비했다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이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조선노동당 2차 당 대표자 회의라든가 당 15차 전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알고 있었던 북측의 대남 정책, 네. 대외 정책, 네. 대내 정책들을 그냥 얘기한 거였어요. 일종의 원론적인 그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화된 거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해오던 원론적인 그렇죠. 이야기들을 그렇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굳이 새롭다면 이제 네. 66년, 67년에 베트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이제 보내졌고 또 북쪽에서도 이제 조종사들이 이제 같이 북베트남을 지원을 나갔고요. 네. 우리 남쪽은 이제 남베트남을 지원을 했고 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베트남 인민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늘 강조해 왔고요. 66년, 67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늘 해오던 얘기가 남조선에서도 혁명이 성공을 해서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던 얘기를 또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학자들 또는 이제 남쪽에서 이제 이 1.21 사건을 보는 분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남침 준비였다. 남침에 대한 시사였다. 그러니까 다시 침공하기 위한 하나의 시사점이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닐지라도 네. 게릴라전을 이미 벌이려고 작심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한 것이다. 네.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네. 대단히 억지스러운 해석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한국 현대사의 그 주요 논자들 중에 몇 분을만 소개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홍성률 교수라고요. 성신여대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박태균 교수라고요. 이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하셨죠. 지금도 원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책들을 내면서 베트남 전쟁 얘기를 하거나 한국 분단 문제, 한국 현대사 얘기를 할 때 하면서 1.21 사건을 북쪽에서 이미 시사했다, 준비했다, 노골적으로 이미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6년 10월달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회의가 있고 난 직후부터 66년 그 10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인 거예요. 홍성길 네네. 교수나 박대균 교수나 이런 네. 분들이요. 이분들은 저 신문에도 자주 보일 그 글을 많이 쓰는 분들이에요. 네. 방송에서 자주 출연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서는 늘 해오던 식대로 원론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대남 도발을 시사했다는 식으로. 네. 또 이제 뭐 이런 것들 관련지어서 또 얘기되는 것이 1962년에 그때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건 그때 뭐가 있었냐면 4대 군사 노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전민 무장화, 네. 뭐 전국 요새화, 전군 현대화, 또 네. 전군 간부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건 아마 그 지난 시간에 그 봤던 그 유튜브에서도 아마 강인덕 씨도 아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북쪽에서는 60년대부터 대남 도발을 준비해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가만 보면 하나하나 찾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일 중요하고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66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던 조선노동당 2차 당 대표자 회의인데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그 회의 주제가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이 그 세 번째 파트 남조선 정세와 남조선 인민대회 투쟁에 대하여. 네. 여기 나온 얘기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이 보고를 아마 몇 시간 아마 읽은 것 같은데 저 김일성 수상이 이 내용 중에 가만히 보면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남침 도발을 준비했다라고 해석될 부분들이 없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건 그렇게 이제 앞뒤 문맥을 이제 거두절미한 상태에서 억지로 해석을 한 그러니까 것이란 그 말이죠. 부분만 딱 그렇죠. 네,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거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침을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었다. 네, 그래서 게릴라전을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남 도발이 시작됐다라고들 네. 얘기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한 걸 보면요. 예를 들어서 김일성 수상이 이제 연설한 내용입니다. 동지들, 현 정세는 남조선에서 혁명 역량을 급속히 성장시키며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백방으로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조선 혁명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게릴라를 보내서 혁명 분위기를 조작을 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조선 혁명의 기본 임무는 미제 시민 통치를 청산하고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늘 해오던 얘기예요. 그렇죠. 해오던 얘기죠. 남쪽의 혁명 역량이 키워져서 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북쪽의 사회주의 역량과 결합을 해서 조국을 통일해야 된다. 시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게릴라를 보내려고 그런다. 무슨 유격전을 벌이려고 그랬다. 유격전을 벌이면서 양민을 학살해서 사회 혼란을 조장을 해서 무슨 혁명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벌이려고 그랬다라고 어거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남부 웬남 파병을 반대해서 투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이 남베트남에 파견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반대하죠. 당연히 네. 미국이 용병으로 가는 거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군인들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굳이 무슨 남조선을 상대로 남한을 상대로 제2전선을 만들려고 했다라든가 또 하나 이제 논리가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북쪽에서 이렇게 대남 도발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과 베트남이 있죠. 김일성 수상과 북베트남 지도자인 호치민이 아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네. 미국의 침탈을 받는 북베트남의 호치민을 돕기 위해서 조선의 김일성 수상이 네. 한국군의 파병을 막아주려고 대남 도발을 일삼았다.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억지 논리로 너무 그렇게 억지스럽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과 호지민 수상이 친분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제3세계 지도자들로서. 그다음에 같은 사회주의권으로서. 남베트남뿐만 아니라 북베트남까지도 이제 미국의 침공을 받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북베트남을 지원하고 또 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베트콩이라고 하는데도 이제 같이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런 과정이었을 뿐인데 그러기 위해서 북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베트남 인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을 상대로 전쟁을 게릴라전을 유발했다. 유발한다. 이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제 확실한 그런 연결고리도 좀 모호하고 그렇죠. 그걸 원인 인과관계로 따지기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적 의리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형제국 베트남을 돕기 위해서 네. 거기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을 꺼주기 위해서 내 집에 불을 지른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전쟁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유격전을 벌인다는 얘기인데 대단히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인 네. 얘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학계에서 널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네. 사실처럼 역사적인 정설처럼 네. 한국 현대사가 이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 논리가 맞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희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현대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일말의 의심이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의심할 만한 계기가 사실 없으니까 네. 누가 이제 이게 사실 이런데 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제를 꺼낸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책들 막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싶은 거지. 네. 무슨 계기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볼게요. 네. 혁명 역량은 투쟁 없이 저절로 준비될 수 없으며 오직 간과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투쟁의 시련 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 역량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마 그 전에 여기서나마 하지 않은 얘기 같은 다른 회의석상에서도 김일성 주석이 뭘 얘기를 하냐면 중국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이나 쿠바 혁명이나 네. 폭력 없이 평화적으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천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네. 부당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인데 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는 수반될 수밖에 폭력은 없다. 네, 네. 불가피한 것이다.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것인데 실질적으로도 그래 왔고요.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실을 그렇죠. 얘기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봐라 김일성 수상이 폭력적으로 지금 남조선 혁명을 이루려고 그런다. 그러니 이것은 유격전을 유발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좀 이런 논의들이 좀 매우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게 것들 정말 오피셜하게 주장하는 바였던 거예요? 정말로? 오피셜이에요. 그렇죠. 그게 거의 한국 현대사의 정설이 됐어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학자들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이렇다고 뭐 지적하기도 좀 그렇고요. 이런 자리가 아마 그런 지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우리 남쪽 정부 측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뭐 북한에서 이렇게 뭐 간첩단이다, 뭐 누구를 체포했다 이런 기사들이 다 나가면 그 북조선 측에서도 그 정보를 다 입수할 텐데 혹시 북조선 측에서는 본인들이 뭐 하지 않은 행위라든지 아니면 아니 그거 우리가 한 거 맞다라든지 그런 어떤 입장 표명 같은 거는 그 사이에 전혀 없었나요? 1.2 사건에 대해서는요. 네. 북쪽에서 뭐라고 설명해 왔냐면 그건 남조선 무장혁명소조의 반정부 투쟁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아 어떻게 그건 남쪽에서 자체적으로 일으킨 일이라고 해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관계없고 관계없다. 조선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관계없고 북조선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남조선 혁명소조의 투쟁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네.
이제 남북 간에는 아니지만 미국과 북쪽 간에 무슨 이렇게 군사정전위원회 이런 회의가 있단 말이죠. 네. 한반도에서 일이 터질 때는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서 북측이나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해서 정전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아, 예, 예. 네, 군사정전위원회. 네. 그런 회담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야, 김신조를 잡았는데 니네들이 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미국 측이 주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게 몇 차 본회의였는지 기억이 240 몇 차였던 것 같은데 네. 그 회의석상에서 1월 22일 날 김신조 잡히고 나서 1월 24일 날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이 열렸습니다. 판문점에서. 네. 그때 이제 미군 측에서는 김신조 사진을 막 대형 큰 사진을 가져가서 이런 간첩 우리가 잡았다. 니네들이 보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북쪽에서는 웃기지 마라 지금 뭐 개가 달 보고 짖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투쟁들은 남조선 무장혁명 소조의 반정부 투쟁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저도 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북쪽에서 정말 그걸 남조선 소조의 혁명 소조의 활동으로 봤을까? 아니면 그걸 그냥 이렇게 하나의 수사였을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판단이 명확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입장 표명을 했으나 그렇죠. 그것이 진정성에서 나온 정말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해명일 뿐인지 그거는 아니, 관여하지 않은 건 틀림없는데 네. 관여하지 않은 건 틀림없으나 그거를 남조선 혁명 소조의 투쟁으로 정말 그렇게 알았던 것인가? 네. 아니면 그냥 조작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가?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을 아직 못하시겠다는 근거 판단의 말씀이군요. 근거가 없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나씩 더. 근데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북한도 만약에 자기들이 안 했으면 억울했을 텐데 그렇죠. 왜 그렇게만 설명하고 네. 말했을까요? 그게 어떤 국제적인 외교 관계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억울했다는 게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측에서 우리가 뭐 김신조든 누든 무장 공비단을 직접 난파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국제적으로 야 니네가 한 짓이 아니야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강력하게 부인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부인은 했지만 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아닌가요? 강력한 부인을 한다든지. 저도 이제 그 명확하다는 걸 야, 이거 니네들이 조작한 사건 아니야라고 했으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조선 혁명 소조의 투쟁이라고 얘기하니 좀 누가 보기에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북쪽과 친했던 조선과 친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도 정말 너네들이 한 짓이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이 한 짓이냐라고 묻진 않았겠지만 그래요?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북측의 대답은 남조선 혁명 수조의 투쟁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북쪽에서 나온 문건들을 봐도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정보가 없어서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일종의 오판이거든요. 남조선 조작한 것을 남조선 혁명 소조의 투쟁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수사였거나 아니면 전술적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나 왜냐하면 남조선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 판단해서 오판을 한 것인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일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알려지겠지요 정도로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씨가 얘기한 것 중에서 또 생각나는 게 1.1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1.1 사건을 북쪽에서 시인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여러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 우리 김태형 세상 읽기에 나가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72년 7.4남북 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남측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72년 5월 3일 날 평양에서 김일성 수상을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더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북쪽에서는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왜 그랬을까? 그것도 조금 이제 명확하게 얘기 안 한 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또 하나 2002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박근혜 씨가
당시 무슨 미래연합당 무슨 뭐 창당 준비 창당위원장이었던가요? 뭐 이런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사과의 말을 들었다. 라는 얘기를 또 언론에 퍼뜨려요.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닌데. 네. 근데 그럴 때 또 북쪽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반박을 안 해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네. 근데 또 그런 걸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씨가 당시에 갔다 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면 반박할 여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들었다. 언론 플레이로 아. 자기가 방북했는데 방북 보고서를 누가 썼는지 모를 방북 보고서를 언론에 슬쩍 흘리면서 네. 사과의 말을 들었다는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설을 하다 보니까 네. 북쪽에서도 아마 굳이 반박할 계기가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정식으로 이제 그건 이우락 부장의 얘기하고 했을 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우락 부장이 72년 5월 3일날 밤에 김일성 수상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1년 9개월 동안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 네네. 이우락 부장이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렇죠. 한 게 아니라 무려 1년 9개월 동안 묵혀뒀다가. 네. 그것도 무슨 남북 회담 석상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 말하는 모두 네.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굳이 딱 부러지게 반박할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남쪽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인데 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우락 부장도 얘기한 적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나중에 75년 몇 월 달인가 마이니치 신문 기자를 청와대로 불러서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말을 또 슬쩍 흘려요. 그때 이미 75년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처음에 이우락 부장 얘기 나온 게 74년이고 4년이고. 그러니까 한참 2년여가 지난 뒤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식으로 발설하는 거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겠다. 그럴 이렇게 수가 판단할 있을 수도 것 같아요. 있겠네요. 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누구한테 이익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이익을 쟁취한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121 그 김신조 난파 무장공비 사건은 그 결과물로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누가 과연 어떠한 이익을 받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그러면 북한이 이런 일을 벌려서 북한이 이득을 가져갔느냐 아니면 진짜 남한의 공작이라면 이 일의 결과물로서 남한이 어떤 이익을 가져갔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김신조 씨를 포함해서 네. 아까 말한 그 강인덕 씨를 포함해서 이동욱 씨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서 남쪽이 한국이 훨씬 더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아 그렇군요. 훨씬 더 안보가 튼튼해졌다. 튼튼해졌다. 무슨 얘기냐면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68년 4월 1일 날 향토예비군이 창설이 되고요. 네. 또 그 전인가 후인가 주민등록제가 실시가 되고요. 아 그때 주민등록제가 네. 생긴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12월 네. 20 며칠인가 국민교육 헌장이 발표가 되고요. 아 네. 차주간 그러면서 또 뭐 휴전선에 방책이 철책이 설치가 되고 네. 이러면서 김신조 사건 덕분에 한국은 더욱더 안보가 튼튼해졌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휴전선 방책이 설치된다든가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김신조 사건이 갑자기 터져서 됐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네. 1.12 사건을 67년부터 1년 내내 남쪽 박정희 정부가 준비해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 만들겠다는 것도 이미 1년여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들이었어요. 네. 1년 전부터 민방위법을 만드네, 향방법을 만드네. 그러니 야당에서는 이런 거 왜 만드냐, 뭐 필요 있느냐라고 늘 이제 그런 논란 속에 있다가 1.12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타당성을 줬네요. 이렇게 그런 만들 거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선
야당의 반대로 못 이뤘던 일들을 1.12 사건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한 거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득을 봤다고 한다면 남쪽 정권이 득을 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 정권이 득을 본 거네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는 이득을 본 것이 거의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이득을 본 게 북에서 이득을 본 게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남측에서는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북한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건을 벌임으로 인해서 북한이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북쪽에서는 유일사상 지배 체제가 공고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그게 근데 유일사상 얘기가 또 언제 나오냐면 네. 67년 5월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 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시원이 예. 되는 행사가 바로 67년 그 조선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고 나서 1.12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로 인해서 김일성 수상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 체제가 공고해졌을 것이다 라고 남쪽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일견 틀린 말은 아닐 것 네. 같아요. 그죠? 북한이 가져간 이익이 있다면 그 유일사상 그러니까 이제 그 남쪽에서 공고한 그러니까 그것도 남쪽에서 그 계기가 이제 됐다. 남쪽에서 굳이 이제 붙이는 설명이고요. 예. 북쪽에서 들으면 그건 그 사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이다. 네. 이미 오래전부터 유일사상 체계 준비를 해왔고 음. 그래온 것인데 그 사건하고 갖다 붙이지 말아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북쪽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걸 남쪽에서 굳이 억지로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해설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저 강진욱 기자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김신조 그 난파 공작원 사건이 남측에서 조작한 사건이라면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니 31명의 난파 공작원이 투입이 돼서 29명은 사살이 됐고 한 명은 뭐 도망을 갔는지 미상이고 생사가 미상이고 유일하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살상된 29명은 누구죠? 그건 이제 남측에서 조작을 했다고 말씀드린다면 네. 남측에서 이제 끊임없이 북파 공작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미도 사건에서 많이 봤듯이. 이게 북파 공작원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미도 사건에 이제 음.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무슨 불황하나 네. 실미도는 그렇진 않았다고 하는데 무슨 뭐 교도소에 무슨 사형수라든가 네. 뭐 불황아들 막 몰래 데려온다든가 실질적으로 당시 이제 소년원이나 이런 데서 차출을 해서 북파 공작원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뽑혀서 북파 공작원이 됐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칭 돼지라고 불러요. 돼지라고요? 왜 돼지라고 부르나요? 그 살찌워서 잡아먹는 게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조적으로 대단히 네. 자괴적인 개념인 표현이네요. 거죠. 자기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소모품으로 소모품. 소비되게 길러지는 돼지다라고 돼지라는 책도 있어요. 북파 공작원 출신이 쓴 되게 책이 슬픈 이야기인 것 슬픈 같아요. 얘기죠. 엄청 슬프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00 몇 년도인가 이제 북파 공작원들이 막 광화문에서 가스통 불 붙이면서 시위할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북파 공작원들에 대한 실태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때 북파 공작원으로 사망한 인원들이 7,792명인가 됐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니까 그 수가 정말로 다 북파 공작 북쪽으로 넘어갔을까? 그러다가 저쪽에서 사살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는 북쪽에서 가서 무슨 그렇게 사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남쪽에서 벌이는 수많은 이런 공작의 소모품처럼 희생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민간인을 데려다가 북파 공작원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남파 공작원으로 둔갑을 시킨다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네. 최근에 한 2번 정도 재판이 열렸었는데 각각 다른 분들이 어렸을 때 한국전쟁 시기에 북쪽에서 납치돼 왔다. 납치돼 와서 어릴 때부터 북파 공작원 교육을 받았다. 강요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하라 그래서 국가가 배상 해준 판결을 판례도 있나요?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년원에 가 있다가 부모가 없는 상태 소년원에 보내줬겠죠. 거기서 이제 신체적으로 괜찮은 애들을 차출을 해서 북파공작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어떤 작전에 투입이 됐다면 네. 그 사람들은 신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가족도 없고 누가 찾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실미도 사건 이번에 이제 최근에 뭐 유해 발굴한다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무슨 사과했다고 얘기하는 중에 4사람이 있어요. 실미도 사건 중에 생존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 사형을 시켜버린 상태에서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버렸어요. 그 당시엔 이제 무연고자처럼 처리를 했겠죠. 뒤늦게 이제 가족들이 나타나서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니 그 사람들이 유해를 발굴하겠다 그러고 유해 발굴 비용을 정부에서 대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파공작 얘기는 저도 뭐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냥 어쨌든 실미도 영화도 있었듯이 그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북파 공작인 거는 100%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도망쳐 나와서 시내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때 북파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도가 됐었나요? 그 당시에는 북파공작원이란 보도가 안 됐고요. 그냥 공군 특수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처음에는 공군 특수군이라고 하지 않고 네. 첫 보도는 무장공비 31명이 서울에 침투했다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공비라고 했었어요. 무장공비였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걸 어떻게 의심하냐면 1.1 김신주 사건을 재현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좀 보고 싶어요. 좀 더 해석이 필요하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한데 네. 아무튼 첫 보도는 무장공비 서울 침투였어요. 네. 김신주 사건하고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군 내부자가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거 내부 무장공비 고발자가 아니다. 있었군요. 이거 공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군 특수부대다. 네. 그걸 이제 당시 이세규 국회의원이 발설을 해요. 나중에 이세규 씨는 박정희 유신하고 나서 붙잡혀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이럽니다. 막 그 사건으로 연관이 돼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 실미도 관련해서는 그런 되게 가난한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난파 공작원이 된다고요? 그거는 또 되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내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직감은 드네요. 그러니까 심의도 영화 보셨을 테지만 거기서 그 심의도 부대원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북한 군가를 불러요. 그리고 북파공작원 교육을 할 때는 인민군복을 입고 인민군 무기를 들고 인민군 말투를 배우면서 북파공작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고 아무 때고 수시로 인민군으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간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북파공작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기서 남쪽에서 마치 간첩 난파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쪽에 최적화된 행동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교육을 받는 걸 보면 충분히 남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공비 흉내를 내도록 연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씩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저도 김신조 사건의 약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분단의 아픔이 일으킨 아주 슬픈 사건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정권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단 문제를 얘기하셔서 떠오르는 게 아까 1.1 사건으로 인해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어느 쪽이 이익을 받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아까 이제 남쪽이 이제 이익을 많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 사건을 계기로 이뤘던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그 어떤 이익이라고 그럴까요? 무엇보다 이제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 대북 적대감이 그렇죠. 굉장히 그 무한히 팽팽한 증폭이 그렇죠. 돼서 무한히 증폭이 대북 적대감이 증폭이 되니까 남쪽 네. 주민들의 대북 적의가 증폭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죠. 분단 체제가 서로 적대감을 네. 서로 적대감이 아니라 남쪽이 대북 북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동포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적으로 만드는 적군으로 거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왜냐하면 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침투한 사건이기 침투해서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렇죠. 해서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그 노림수가 있었다면 이 땅의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그렇죠. 그 고착화시켜서 이익을 쟁취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 그 세력을 또 얘기한다면요.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찰스 본스틸이었어요. 네. 한쪽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다음 그 당시 또 그때 이제 60년대 말에 미국 국무장관이 딘 러스크였어요. 그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은 누구냐면 1945년에 남북 분단선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에요? 당시 대령이었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었다고 대령 둘이서 그러던데 쭉 걷다고 그러던데. 38선 저 소련군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막을 거야? 니들 한번 그어봐. 둘이 가서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걷다는. 38선 그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일제 시대에 일본군이 이제 뭘 막기 위한 선이었다는데 그걸 참고해서 38선을 그었다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 사람은 미국 국무장관이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대한 정책, 한반도 정책을 만든다면 수립한다면 뭔가 또 한번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이제 1.1 사건을 미국에서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방조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뭐 수혜자는 뭐 누구였을지 지금 박정희 정권이나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미국의 어떤 뭐 군산복합체나 이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남북 인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분단 체제에 계속 이제 심화된 분단 체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1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나 의문점을 많이 갖게 해준 그런 강진우 선생님의 강좌였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현대사를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바른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우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그 사건을 다루듯이 몹시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